제2절 경찰의 임무 및 관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정법상의 경찰의 임무, 이것을 사물관할이라고 하죠. 이 사물이라고 하면은 언뜻 그 개념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냥 사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무관할이라면은 업무를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가, 경찰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당히 이 법률 이름이 깁니다. 이것을 줄여서 제가 경조법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법률에 보니까 약칭을 경찰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법률이 나올 때는 이런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경조법이라는 이런 말을 줄여서 썼는데 이제는 법률에 이렇게 정식으로 약칭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경찰법으로 부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법률 이름이 경찰법이었죠. 그것하고 같으니까 혼동이 될 일도 없고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찰법 3조 그리고 경지법 2조에 보면은 이 경찰의 임무가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 내용들은 뭐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7, 80%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1호를 보면은 국민의 생신재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죄의 예진 수피죠. 예방 진압 수사 피해자 보호도 들어 있습니다. 예진 수피는 어떤 뭐 피해 개사 이런 것 같죠. 경비 또 요인 경우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렇게 되어 있고, 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이 바뀌면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이렇게 말이 좀 긴데 아무튼 과거에 있던 그 치안 정보란 말은 사라졌죠. 교통 그리고 외국과의 협력, 그 밖에 공안질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그 밖에 공안질 업무, 이것이 가장 넓은 범위의 경찰의 업무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규정으로 개괄적 수권 조항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앞에 규정된 이러한 임무 외에도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우리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개괄적 수권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죠.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경찰법 5조에 가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3조에 있어서는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내용을 들어가서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보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의 개념, 여기 두 번째 거는 제가 좀 삭제를 했는데 아래 보면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하나라도 줄어드는 것이 공부할 때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공안질 개념은 국민의 생신재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3조에서 봤듯이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렇게 위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개념, 가장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경찰의 새로운 개념은 재량권 영우의 수축 그리고 반사적 이익의 보호와 이런 이론 때문에 공익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넓혀주고 있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해버리면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발생하죠. 반드시 경찰관이 어떤 신고를 받고는 출동을 해야 되고 개입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발생합니다. 틀린 질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경찰의 규제 권한 발동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은 또 맞는 말 같아요. 공익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까지도 넓혀주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안질에 대한 위험 방지. 그러면 공공의 안녕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법질서 불가침성, 이것을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라고 봅니다.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공공의 안녕의 개념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녕 그러면은 두 문자만 따서 법국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만은 법국이라는 것은 프랑스를 뜻합니다. 중국어로. 법국개가 되면 프랑스 개죠. 프랑스 개한테 인사할 때는 봉주르 이렇게 되겠죠. 밑에 그림도 나옵니다. 지금 프랑스 이 국기를 목걸이를 하고 있죠. 예, 프랑스 개입니다. 이렇게 안녕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법국개 할 때
이 법질서 불가침성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1요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공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사법을 위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법 위반하는 것은 뭐 위험하다, 위험으로 취급을 해서 당연히 우리 경찰관이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그 사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 경찰관이 개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법이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무효화되어 버리거나 사실상 어떤 집행하기 어려워질 경우 그러한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면은 우리 경찰관이 개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 그 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은 경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자,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성, 존립의 불가침, 경찰은 국가의 존립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가벌성이 없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활동이라든가 뭐 외사활동, 보안활동. 이제 보안활동은 우리 공제의 책에서도 안보로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도 안보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수사정보 외사 안보활동,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도 보가 들어가니까 뭐 수중예보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능성 불가침성. 경찰은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의 기능성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반을 하게 되면은 공직방해에 해당이 되지만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비판이 폭력 등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뭐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개입을 할 수는 없겠죠. 자, 사유재산의 가치와 무형의 권리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지적재산권 보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상표법이라든가 저작권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적인 문제는 시기를 놓쳐서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 때만 경찰이 원조를 하는데, 이때도 잠정적인 보호에 한정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보호는 당연히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의 판사지만은 실제 판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호는 법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맡겨줘야 됩니다. 공공의 안녕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하고 관계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공공의 안녕 이러면은 언뜻 들으면은 집단적인 개념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의 권리 보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집단적 요소에만 관련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공공질서를 보겠습니다. 개인 행동에 대한 불문 규범의 총체입니다. 공공질서는 불문법입니다.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밑에 보면은 이제 질서는 불문법이고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말을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줄서, 이 말하고 좀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줄서라. 그럴 때 뭐 줄서는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문법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공공질서는 줄서로 생각하면서 불문법의 총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이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이제 경찰의 재량권이 인정이 되겠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성문법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이 되어 있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기본권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격한 합헌성입니다. 합법성이 아니죠.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의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무당 재량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불문법에 의한 그 규제가 점점 축소가 되는 경향이겠죠. 자꾸 성문화되어 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규범화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의 범위는 점점 축소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한다고 할 때, 그러면 위험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위험이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손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손해라는 것은 뭐냐? 보호법익의 객관적 감소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의 개념과 또 손해의 개념을 서로 바꿔서 출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은 손해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손해는 객관적 감소로 현장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위험이 들어가면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 대상이 아니겠죠.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상에서도 보면은 구체적 위험이 있고 또 추상적 위험이 있죠.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에 예상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상적 위험은 추정적 위험하고는 다릅니다.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위험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위험이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은 되지만은 보호법익에 위험이 반드시 위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행자가 없을 때 특히 밤에 뭐 보행자도 없고 차도 없고 위험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가는 운전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도 경찰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당시에 했던 행위는 전혀 위험하지는 않은 행위죠. 주변에 차도 없고 보행자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위험이라는 것이 우리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은 되지만은 반드시 위험이 있어야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조직법적인 임무 범위 내에서는 작용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어떤 권력적인 행위를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작용법이라 하고 이 조직법이라는 것은 위에 그 경찰법처럼 이렇게 경찰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그 경찰이 할 수 있는 임무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우리 경조법, 경찰법에 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용법인 이 경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경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직법이나 작용법이나 양쪽에 그런 내용들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법적으로 우리 경찰의 임무 범위 안에 있다면은 구체적인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 인식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 오상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관이 혐오스러우면은 위험하게 인식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외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사려 깊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위험이 없는 경우죠. 겉으로 볼 때만 위험했던 겁니다. 만약에 실제 위험했다면은 그냥 위험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외관적 위험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죠. 그냥 위험한 겁니다. 자, 외관적으로만 위험한 경우, 그런 경우라도 일단은 상황적으로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또 국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보상 책임은 질 수가 있겠죠.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추상적 위험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추정적 위험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살려달라는 소리에 급한 줄 알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TV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이 문값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위험 혐의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위험 가능성은 예측이 되는데 과연 이게 실현이 될까? 이런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험 조사 차원에서 개입만 가능하고 그러한 위험이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조치만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물론 적법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도 없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겠지만은 다만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책임은 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익명의 폭파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상위험은 이름에서 벌써 나오죠. 오상이니까 뭔가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오자가 이제 착오가 일어나는 것이죠.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험의 외관도 없고 위험의 혐의,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 그 개인이 어떤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죠. 여기도 문구가 보면 잘못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 개인이 민인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 추정적 위험은, 이때 이제 오상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니고 추정적 위험입니다. 추정적 위험은 오상 위험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자,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오상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사려 깊은 판단을 했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상, 뭔가 착오를 했죠. 착각을 했습니다.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오타가 났네요. 손해배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해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 수사를 보겠습니다. 수사는 앞에서 정리했지만 현실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닙니다. 수사는 법정주의죠. 형사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범죄가 있다,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량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위험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지 여부는 편의주의라고 하죠. 이것은 재량주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의무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량행위라는 것이죠. 수사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하고 또 서로 연관도 되죠. 그리고 치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대행정은 적극적인 치안 서비스 활동을 요구를 하고, 위험 방지, 범죄 수사는 넓은 의미의 치안 서비스다, 이렇게 치안 서비스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털어넣을 수도 있죠. 자, 경찰관의 관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물관할, 이것은 사무관할로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경찰 사무 내용의 범위입니다. 경찰권 발동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런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조직법적인 사항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용법인 경직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조직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사 업무는 영미법계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대륙법계에서는 이 수사, 사법경찰은 이 경찰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법권의 영역으로 봐버리는 것이죠. 검사나 판사의 영역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경찰 서비스 영역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포함이 된다. 우리가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 공안질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공안질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죠. 인적 관할에서는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외교관, 미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죠. 여기에 이제 국무총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내부에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장이 경찰청장에 파견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하죠.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정부에서 우리 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하겠죠. 자, 그렇게 파견이 됐다면은 국회 경위, 국회 내부적인 그 경찰이 되겠죠. 국회 경위는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국가경찰은 밖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국회 안에서 현행범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경찰이 일단은 체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장의 지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현행범은 일단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칼 두고 있는데 당연히 먼저 체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는 비록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틀린 질문으로 현행범인은 의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지시받아 체포한다. 이러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법정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재판장이 있고 법원장이 있죠. 법원장은 그 법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장이고 재판장은 그 재판에 한해서 대표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은 개정 전이든 혹은 개정 후든 관할 서장에게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법원장이 청장에게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실무자급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서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서장에게 바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파견된 경찰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장이라든가 서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죠. 자, 취해법권이 있습니다. 외교공간, 외교관 사택, 외교관이 개인적으로 사는 그 가정집을 말하죠. 그리고 외교관 승용차나 보트, 비행기 이런 데서는 불가침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재라든가 감염병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지금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꺼줘야죠. 그런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례상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공제의 실무종합에 문제로 나와 있죠. 자, 미군 영내가 있습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서 조금 제한 사항이 있는데 미군이 동의를 했다. 혹은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미군 영내로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현행범인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군 시설까지 따라가서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 영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경찰관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미군이 오케이 잡아가라 이렇게 동의를 해줬다. 혹은 이제 밖에서부터 어떤 살인자라든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미군 영내로 도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한 현행범위를 계속 추적하는 경우에는 그 미군 시설 내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파 규정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소파 대상이 아닌 자가 미군 구역 내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군 구역 내를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미군은 체포를 해서 그 밖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미군의 동의 없이 미군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 그리고 미군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국 재산에 대해서 미군 관련 재산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틀린 질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미군 구역 외에서는 미군의 동의 없이 미국 재산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미군 구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 미군 재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지만은 미군은 그 자기들 시설 주변에서 시설 안전에 대한 범죄에 현행범은 체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정오표를 통해서 별도로 또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이념입니다. 민주주의 이념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도 당연히 있죠. 우리 경조법, 경찰법 1조에도 보면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민주성과 효율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성 확보 방안을 위해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또 조직 내부에서는 적절한 권한을 분배를 하고 경찰위원회 제도 이것도 민주성과 관련되죠. 국민감사 청구 19세 이상이 300명 이상 연설을 하면은 국민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찰 활동을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민주성과 관계되고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치주의는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 것이죠. 헌법에서는 법률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또 위임을 하면은 그 위임을 받은 아래 그 명령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겠죠. 또 행정기본법에서도 법치 행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임의적인 활동, 비권력적인 활동이죠. 이런 활동은 개별적인 수권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직무 범위 내에서 해야지 우리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아무리 임의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인권 존중 요즘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헌법에 당연히 있고 우리 경제법에 5조에 있습니다. 아까 3조의 그 경찰의 임무 범위에 대해서는 인권 존중의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죠. 자,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오고 조금 헷갈리셨는 게 우리 경지법에는 1조에 인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은 필요 최소한도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비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죠. 경직 비명. 자, 수사 경찰이 가장 요구되는 이념이 인권 존중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정치 중립 헌법에 당연히 있고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있죠.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경찰 공무원법상에서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경조법에서도 권한 남용의 금지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러면서 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우리 경찰이 좀 개입을 했죠.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강력히 요구되어서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제2공화국 헌법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명시가 되었죠. 경영주의 이념이 있는데 우리 경제법, 경찰법 1조에도 있었죠. 민주성과 효율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이 경영주의에 관계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서비스 경찰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성과급 제도 이런 것은 경영주의와 관계됩니다. 그리고 경찰을 동원할 때 경제성 있게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용 인력, 제도 동원 이런 것들은 경영주의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죠. 자,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 경찰법에는 우리 경지법이나 경찰공무원법이 아니죠. 자, 경찰법에는 민효, 민주성과 효율성이 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경찰의 임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인권 존중주의가 안 들어가 있는데 5조에 인권 존중주의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도 보면은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찰법, 경조법에는 민효가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경조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지법에는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1조 1항에는 인권 존중주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1조 2항에는 비례의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직법이니까 경직 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경직 비명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또 보충을 했는데 우리 경찰의 그 임무 범위 또 관할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법 4조를 공조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경찰법 관련해서는 이 뒤쪽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더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다 뺐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경찰의 관할 부분에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제로 기술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별도로 또 보충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법 4조에 보면은 국가경찰 사무는 제3조에서 정한 방금 그 경찰의 임무 범위가 있었죠. 그 범위에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하는데 다만 제2호에 요 아래죠. 요 자치경찰 사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국가경찰 사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뭐 조금 어렵게 시험을 낸다면은 헷갈리게 시험을 낸다면은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자치경찰 사무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경찰 사무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말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치경찰 사무는 어떤 것이냐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이렇게 네 가지가 딱 특정이 되어 있죠. 이 업무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공제실무종합에서는 그 항목의 제목만 뽑았더라고요. 저도 항목의 제목만 이렇게 딱 뽑았습니다. 사실은 이 가 해놓고 그 아래 세부적인 내용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공제의 기준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어떤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냐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것 당연하겠죠.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운집 행사죠. 그러니까 행사 경비죠. 혼잡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뭐 집회 시위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사 사무. 수사인 경우는 이제 일부 업무만 자치경찰 사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되느냐?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학교폭력이 들어가고 가정폭력도 들어가고 아동학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조사, 또 교통 관련 범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죄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형법에 그 공연음란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이죠. 공중화장실 침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범죄는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가 있고, 또 가출인 범죄, 또 실종 아동 등이죠. 등이니까 실종 아동뿐만 아니라 뭐 치매 환자라든가 또 장애인이 실종이 된 경우,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수색 및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이 한국경찰사 앞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경 및 일제강점기 경찰, 근대경찰의 창설, 1894년도에 다양하게 구사했죠. 94년도에 가부경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가기의 결정으로 각암문 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암문 관제에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법무아문 소속이었습니다. 아문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관청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법무부가 되는 것이죠. 이 법무부에 처음에는 경찰을 넣었다가 이거 잘못됐네. 이래서 곧바로 내무부로 소속을 변경을 합니다. 내무아문으로 변경을 한 것이죠. 조직법과 자용법 제정으로 외형상 근대 경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근대 경찰 체제를 갖춘 것이죠. 경찰이 군 기능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이때에 원래 이제 포도청이 병저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분리가 되어서 내무부, 내무아무 소속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이때 경무청 관제직장이 만들어지고 행정경찰장정이 만들어집니다. 관제직장 이러니까 직이란 말이 들어가죠. 이것이 조직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경찰법 같은 것이죠. 행정경찰장정, 작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장정 이러니까 힘을 쓰는 거죠. 뭔가 작용을 해야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경제법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경찰 조직법으로 좌우 포도청을 통합을 해서 경무청을 만들었습니다. 조직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좌우 포도청을 통합을 해서 경무청을 만들었다. 뭐 청청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처음에 만들 때 관할은 경무청은 서울만 관할한 것이죠. 서울을 한성부라고 했습니다. 수도경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국을 관할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고, 일본 경시청을 모방을 했고, 이때 이제 경무청장, 그러니까 한성부만 관할한 경무청장의 계급이 경무사입니다. 그리고 한성부 안에 5개의 경찰서를 둔 것이죠. 오부지서를 두었는데 그 장이 경무관입니다. 경무관이고 경무사죠. 언뜻 보면 경무관이 더 높아 보이죠. 경무사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청장은 경무사고 지서장은 경무관이다. 청사지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관청사에 그 직원들이 좀 출입을 했습니다. 출입을 해서 그 사무실 위치라든가 뭐 책상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좀 연상을 해서 청사지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부지서는 오늘날 경찰서의 효시가 되겠죠.
행정경찰 장정, 최초의 경찰 작용법이죠.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과 위경죄 직결례를 혼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행정경찰 규칙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일본에 있는 것이고 갑오경찰 때 맞는 것은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이것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일본은 매뉴얼 사이기 때문에 끝에 말이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우리는 힘께나 쓰는 장정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소방, 위생, 영업, 감옥을 담당을 했는데 소위 영감을 담당을 한 것이죠. 장정이 소위 영감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체제는 중앙에는 내부 관제를 제정했습니다. 내부 관제라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정비를 했다는 것이죠. 내부 대신이 경무사를 지휘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 경무청장을 지휘를 했다는 것이죠. 지방에는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이제 관짜사가 있었는데 관짜사가 다 지방 치안을 맡고 있었죠. 지방경찰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이때가 1896년입니다. 이것으로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내부 중앙경찰 정비를 위해서 내부 관제를 만들었다 하는 내부는 95년대 만들죠. 그리고 지방은 96년대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 구오니까 내부까지 구워 삼겹살 같은 것은 내부까지 잘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륙은 구륙이라고 적어놨죠. 개구자의 고기 육자입니다. 개고기입니다. 개고기에는 뭐 지방이 별로 없지만 개고기 지방을 정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96년도에는 지방경찰 규칙을 만들어서 지방을 정비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체제 출범과 좌절. 이제 1900년도가 되어서 경부체제가 출범을 합니다. 아까 경무청이 내부 아래 있었죠. 그런데 경무청에서 이제 경부로 내부하고 같은 급으로 독립을 해서 승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급이 된다는 것이죠. 급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부라는 뜻에는 우리 목을 또 경부라고도 하죠. 이렇게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다 보니까 목에 힘이 빵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빵빵년도 1900년도에 경부로 승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국내 경찰서와 한성부 안에 5개 경찰서, 3개 분수를 두고 이것을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게 됩니다. 경부감독소가 아니죠. 경무감독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체제는 이원적 체제입니다. 아직까지 그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가 안 됐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하는 것이죠. 중앙에는 감옥, 한성, 계양 이런 데는 경부가 담당을 하고 지방에는 이제 총순이라는 일종의 그 연락관, 파견관을 보냅니다. 총순을 보내가지고 관자사의 업무를 보좌를 하게 됩니다. 총순이 가서 관자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한 업무 연락관, 파견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경부로 승격이 되어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빵빵합니다. 이 기념으로 경무감독사에서 감옥, 한성, 계양, 감 1개씩 총순, 총견부터 순견까지 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은 경부가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이 줄줄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02년도가 되면은 전국을 관할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부를 설치했는데 1년 만에 경부 대신이 12번 교체가 됐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었죠.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부 소속의 경무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장관급에서 다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속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무청에 관할하는 범위는 과거에는 이제 한성부만 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확장이 된 것이죠. 이것이 현 경찰청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02년도에 전국으로 확장이 됐죠. 02가 되겠습니다. 공리라고 하면은 중국의 그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요. 전국적인 배우입니다. 02년도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가지고 05년도에 한성부대로 다시 축소가 됩니다. 이 흐름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1900년도에 목에 힘이 빵빵하게 들어갔습니다. 경부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다. 그 다음에 02년도에 다시 조직은 축소가 되었지만은 관할은 전국으로 확대가 됐다. 그런데 05년도가 되면서 그나마 확대되었던 관할까지도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경찰관의 상실.
1906년도에 통감부 내에 경무부가 설치가 됩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1905년도 11월 달에 체결이 됐는데 이 체결 때문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실제 통감부가 설치된 시기는 1906년이 되는 것이죠. 일본 공사관이 폐쇄가 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이 통감부라는 것은 사실상 그 작은 일본 정부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대로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통감부라는 작은 일본 정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경무부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경찰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한국 경찰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일본 정부인 통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조직인 경무청도 있었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아까 조직이 축소가 되어서 한성부만 관할하는 그 경무청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조직은 있고 별도로 통감부 내에 한국 경찰을 지배하기 위한 경무부라는 것을 설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통감부와 별도로 기존 내부 소속의 경무청, 한성부를 관할하는 이 경무청 그대로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07년도에 경지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이 한성부만 관할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경찰관의 상실 과정, 이것이 과거에는 시험이 좀 나왔었는데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 일종의 조약이죠. 이 취급서에 따라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렇게 일본인에 대한 경찰 사무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일 협정에 따라서는 일본 사람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찰 사무를 박탈을 하고, 그리고 사법권이나 감옥권을 또 박탈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경찰 업무를 박탈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만 잘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취한 사경이 되는 것이죠.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사법경찰관을 말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취했으면 경찰권을 상실한다.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경찰을 보겠습니다. 1896년도에, 아까 96년도에는 지방을 정비했죠. 개고기 96. 96년도에 한성과 부산 간에 군용 전신선을 보호한다 하는 명목으로 헌병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헌병대가 들어오게 되는 구실이 바로 이제 군용 전신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던 것이죠. 96년도에. 그리고 이제 1906년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죠. 이때는 헌병이 군사경찰, 뭐 당연히 자기 본인의 업무죠. 그런데 그 행정경찰이나 사법경찰까지 담당을 한 겁니다. 수사까지 하는 것이죠. 사실상 헌병경찰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암기를 한다면 군 행사는 헌병이 담당했죠. 자, 지금도 헌병이 보면은 군대 내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뭐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교통 정리를 한다든지 군 행사는 원래 헌병이 담당합니다. 자, 1910년도에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서울과 황궁의 경찰 사무는 직할로 하고 그 장인 경무총장은 헌병사령관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는 경무부를 설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헌병대장이 겸직을 한 것이죠. 1910년도에 조선주차 헌병조령이라는 이런 것을 만듭니다.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조선주차 헌병조령이라는 이런 법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업무 분담은 일반 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는 일반 경찰이 하고, 헌병 경찰은 어병 활동 지역, 군사 경찰상 필요한 어떤 요충지 그런 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헌병 경찰의 임무는 첩보를 수집하고, 어병을 토벌하고, 민사 조정하고, 집달리, 국경 세관을 걷고, 또 일본어도 보급을 하고, 부업도 장려하고, 상당히 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헌병 경찰은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보통 경찰 체제로 전환이 되죠. 총독부 소속의 경무총감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죠. 그리고 경무국이 대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무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보통 경찰이 헌병 경찰의 임무를 그대로 담당을 했습니다. 3.1 운동을 기하로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이 아닙니다. 정치범 처벌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든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왔고, 다음에 예비금속법으로 독립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예비금속법이라는 것은 미리 검거하고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잡아다가 가둬놓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법이죠.
이 예비금속법은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도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특징은 경찰이 일본 식민 지배에 중추가 되었겠죠. 이게 충추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오타가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중추입니다. 제국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했는데 총독은 재령권에 있었습니다.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경무총장, 경무부장은 명령권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 개를 바꿔가지고 자꾸 시험에 내는데 총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 대상 영역이 사상의 이념을 통제하는 사상경찰 영역까지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이 제 강의를 보시면서 조금 빠르게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도 그 속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핸드폰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하면은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점 3개가 나옵니다. 그 점 3개를 터치를 하면은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나오고요. 컴퓨터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아래 그 설정에 들어가면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설정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해서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